네, 안녕하세요. 카스퍼스키 코리아 기술이사 강민석입니다. 먼저 APT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20년부터 준비를 한 이유가 2019년까지 하고 조금 다른 정황을 보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IT 컴퍼니가 탑10 공격에 IT 컴퍼니가 등장을 해요. 이전에 IT 컴퍼니가 없었거든요. IT 컴퍼니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공급망 공격 때문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취약점이 들어갔고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공격자 그룹이 악성 코드를 사용하도록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가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악성 코드를 심은 적도 있고요. 델 같은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 되는 프로그램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IT 컴퍼니가 처음으로 탑10 공격 대상 10위에 오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 내에서 인심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이 많은 선진국이 공격 대상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유럽의 영국하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과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북미나 서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한국, 대한민국은 탑12 공격 대상에 있죠. 주로 돈이 많은 나라보다는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 그래서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분쟁이 있었죠. 공격자 1위는 라자루스네요. 그 다음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를 보면 서유럽은 완전히 빠지고요. 북미가 한 해 잠깐 등장합니다. 이때 북미에 커다란 OT 공격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미국 동부 지역의 석유 공급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미국 식육 가공 업계의 매출 20%를 갖고 있는 JBS 푸드, 대표적인 OT 공격들이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56억 원을 지불을 하고 그 암호화폐 56억 원을 지불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암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5월 6일인가 그래요. 5월 6일에 그랬고 한 달 뒤에 미 연방 하원 의원회에 참석을 한 토니 블라운트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CEO죠. 아직도 복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동부 지역의 석유 공급이 멎고 유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도 인상시켰고요. JBS 푸드 같은 경우 128억 원을 지불을 하고 복구키를 받았는데요. 공격자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6개월 전에 잠입을 해서 내부에서 계속 수평 전파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현충 일격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전날 공격을 감행했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는 미국 사람들이 바비큐 파티를 많이 한대요. 그 전날 고기를 사는데 그날을 노린 거죠.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한 해 잠깐 등장하고요. 서유럽은 완전히 빠졌고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이 있죠. 이제 동중국해 갖고 중국하고 이슈가 많았고요. 인도도 계속 있고요. 대한민국도 있고요. 공격자 1위는 부동의 라자루스고요. 이제 8위에 블루노르프가 보입니다.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이죠. 그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재밌다? 뭐 특이한 거는 이제 IT 컴퍼니가 공격 대상에 6위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모스티컬 제약회사, 그다음에 물류회사, OT 쪽 공격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를 보면은 로지스틱스, 매니팩처링이 8위로 새로 등장을 하죠. OT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IT 컴퍼니는 4위. 그리고 유명한 킴스키 그룹 3위로 등장하고요. 라자루스는 부동의 1위고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탑12 공격 대상 중에 하나고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민족 글로벌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공격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한민족은 글로벌합니다. 서유럽, 북미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고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것들 이제 이때부터는 중국과 대만 간의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 대만, 베트남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전히 공격 대상 1, 3위는 라자루스랑 킴스키 그리고 2위는 APT10 중국 공격 그룹이죠.
재밌는 게 이 공격자 그룹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되죠. 국가가 배후에 있는 국가 지원을 받는 공격자 그룹들, 준군사 조직인 거죠. 이쪽 그룹이 있고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공격 그룹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공격 그룹이 공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면 그 공격 그룹의 목적이 뭐다가 나오게 되죠. 공격 그룹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나라만은 그게 안 돼요. 북한과 중국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좀 달라요. 북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조직이 공격 그룹을 양성하고 있죠. 하나는 정찰총국, 또 하나는 보위성. 이전에 내각 산하의 보위부였는데, 국가보위부였는데 승격이 됐습니다. 성으로 승격이 됐고 실질적으로 당 직속 기관이고요. 정찰총국 같은 경우 인민군 산하입니다. 그래서 정찰총국이 하는 건 주로 대외 공격들을 많이 하고요. 보위부 같은 경우는 내각 산하다 보니까 자국민 감시, 해외 파견된 직원들, 대사관 파견된 직원들의 감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또 외화벌이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공격을 했을 때는 도대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 건지 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중국은 또 달라요, 양상이. 중국은 두 개 조직이 공격자 그룹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안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안보부. 예, 우리나라의 국정원격이죠. 이 두 조직이 공격자 그룹을 양성하는데 북한처럼 자체 양성을 하지 않아요. 소수 자기가 갖고 있는 인력들도 있지만 중국은 많이 자본화됐죠. 그래서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받아서 그 공격을 수행해요. 국가가 준 임무를 수행하죠. 그런데 이들이 낮에는 국가가 준 임무를 수행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낮에 만든 코드와 낮에 만든 인프라와 낮에 만든 빅팀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을 했을 땐 이게 낮에 한 거야? 밤에 한 거야? 정치적인 목적인지 금전적인 목적인지 알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 공격을 했었죠. BPF도. 이제 공격 그룹은 중국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한동안 말이 많았죠. 금전적인 목적이야? 정치적인 목적이야? 바로 이런 중국과 북한의 특성 때문입니다. BPF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보안회사가 올 5월에 컨트롤러를 발견했다라고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PwC는 2021년에 자기네가 BPF도를 제일 처음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아닙니다. 제일 처음 발표한 거는 2020년에 카스퍼스키가 BPF도를 제일 처음 찾았고요. 그리고 그때 리포트도 다 냈고요. 야라룰이랑 스노트루를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저희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에 이미 다 대응 패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BPF도를 보면 이제 특성이 있어요. 참 찾기 힘들다, 탐지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탐지가 어렵습니다. 악성 코드를 씹는 게 아니라 리눅스 커널에 있는 버클리 패킷 필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라고 움직이게 설계가 됐는데, 문제는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루트 권한을 획득해야지만 커널에 버클리 패킷 필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루트 권한이 이미 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였냐? 그 사이에 스크립트와 머리어들이 계속 동작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거 보면 맨 처음에 A 서버로 들어왔다. 그리고 B 서버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패스워드들이 저장돼 있는 파일을 찾아서 C 서버로 갔다. 통신망으로 갔다. 이건 공격이 아닌 거죠. 그냥 로그인한 거죠. 어떤 코드를 쓰거나 악성 스크립트를 쓴 게 아니잖아요.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에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보고 그냥 로그인한 거예요. 이거 잡아서 뭐 해킹죄라고 할 수 있나요? 난 그냥 적어져 있는 걸 갖고 로그인을 했어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A 서버에 처음 어떻게 들어왔냐? 그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옆으로 계속 이동했냐? 그 부분이 없어요. 거기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버클리 패킷 필터를 수정하는 데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얘 동작 방식을 보면은 매직 패킷을 받으면 버클리 패킷 필터가 응답을 하고요. 액티브 모드나 패시브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매직 패킷이 아니면 매직 패킷이란 매직 패킷 안에 매직 코드와 암호 대칭키 암호가 MD5 해시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접속해야 될 C2C, CNC 서버 정보가 있고 포트 정보가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맞고 매직 코드가
맞아야지만 응답을 합니다. 패스워드가 틀리면 이를 응답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서버에게요. 매직 패킷 안에 있는 C2 서버의 정보와 포트에게 이를 응답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다가 저희가 발견한 매직 패킷을 갖고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이미 통신사 한 곳이 감염됐다라는 걸 알았고요. 2020년에요.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회사들과 공공기관들이 감염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다 리포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었냐 없었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나 봐요. 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만텍을 다니고 있었죠. 근데 시만텍이 브로드컴이 인수합병되면서 카스퍼스키로 오게 됐는데요. 와보니까 카스퍼스키가 더 좋아요. 시만텍은 탕비실에 커피만 있었는데 카스퍼스키 라면도 있고 과자도 많더라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시만텍이 더 큰 회사였는데 그 솔루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스퍼스키는 와 보니까 더 많아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미 넘어갔었군요. 잘못 눌러서. 그리고 저기 공격 대상 산업군을 보게 되면 에너지, 매뉴팩처링, 컨스트럭션, 커머셜, 소비재, 건설, 제조, 에너지, OT가 전체 10개 공격 대상 중에 4개나 차지해요. 상당히 많은 비율인 거죠. 전통적으로 있는 정부, 통신, 금융 외에도 나머지는 다 OT다라는 거죠. 왜 OT 공격이 심해졌냐? 이제 이거는 오늘은 OT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션으로 하면은 좋을 만큼 풍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OT 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공격자의 공격 지형도 변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이유로 OT가 점점 공격 대상으로 가고 있고 OT 보안도 상당히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년 주로 발견을 하고 주로 성공적으로 새로 탐지를 하고 추적하고 있는 공격자 그룹들이고요. 현재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90 몇 개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중에 36개 정도는 국가 배후 지원을 받는 준군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했던 실제 캠페인이고요.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 블루노르프가 벌인 스네치 크립토 캠페인입니다. 라자루스는 정찰총국 소속이죠. 그런데 그 하위 그룹인 블루노르프가 또 보이성과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거의 9년, 거의 10년 전 공격인데 아주 정교하게 APT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됐음에도 이 예를 들고 나온 게 공격의 전 과정이 밝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사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격의 전체 과정을 밝혔고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국제 하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품질이 안 좋다고. 그리고 북한은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악성 코드들을 보면 중국은 이제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면서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중국의 악성 코드들을 보면 단순한 공격용 멀웨어가 아닌 상업적 소프트웨어만큼 우수한 품질과 QC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공격자는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과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쇼크 파일을 하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쇼크 파일은 공격자가 준비한 C2C CNC 서버에 접속을 해요. 공격자가 준비한 CNC 서버에 접속을 해서 1차적으로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는 공격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증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PC에 EDR과 같은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지우고 사라집니다.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CNC 서버에 접속해서 다음 단계의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다운받고요. 저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는 결국 공격자가 원하는 건 엔드포인트예요. 엔드포인트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인 거죠. 자기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살펴보고 만약에 없다. 그럼 지우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없지만 이 PC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PC라서 DB나 파일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이 PC의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해시값으로 저장돼 있죠. 그 해시값들, 사용자의 SSID, 시스템의 UID 이러한 정보들을 핑거프린트를 찍어서 공격자에게 전송하고 그 다음 파워쉘을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동해서 마지막에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각 단계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봤습니다. 단순화시켜보면 맨 앞에 쇼코 파일이 하나 전송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의 캠페인에서 쇼코 파일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점점점 돼 있죠. 상당히 많은 쇼코 파일이 동원이 되고요. 마지막에 백도어도 한 개의 캠페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백도어가 동원이 됩니다. 역시 중간에 점점점점 돼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기 보이는 하얀색 해시값들은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놓고 검사를 하면 탐지가 돼요. 그런데 빨간색 값들은 탐지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테스트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이 어떠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할 때 단순히 패턴 매칭만 시키진 않죠. 비헤이비어를 봅니다. 이 코드가 레지스트리를 불법적으로 수정하는지, 허용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면서 파일을 암호하는지 이런 행위들을 보는데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놓고 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볼 수가 없죠. 단지 패턴 매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잘 탐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중요한 바는 빨간 것들, 즉 엔티바이러스 회사들이 시그니처를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코드들이 하나의 캠페인에 저렇게 다수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악성 코드를 기존의 전통적인 솔루션으로 탐지하는 단계는 2단계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를 탐지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저 파일 해시들을 시스템 내, 조직 내 전체 시스템, 엔드포인트 서버들에서 스캔을 하고 이메일 서버야 지금부터 이거 들어오는 거 막어, SWG야 이거 들어오는 거 막어 이 정도로 하겠죠. 그런데 저 하나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조직 내에 이미 친구들이 다 배포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 제거해도 얘네들이 아직 컴퓨터에는 남아있죠. 공격자는 어떠한 파일이 성공적으로 침투가 됐는지 탐지되고 차단됐는지 압니다.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면 보고를 할 텐데 보고가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걔를 다시 공격자의 C2 서버에서 재패키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스크립트들이 그걸 다운받아가는 거죠. 즉 공격자가 저렇게 다단계 체인을 갖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우리도 다단계 킬 체인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저 하얀색 하나의 해시값이 조직 내에서 탐지됐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값들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가 나왔을 때 그거 하나 스캔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조직 내에서 전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얀색은 제거할 수 있지만 빨간색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숨어있던 빨간색이 또 C2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을 받겠죠. 그러면 어디서 다운받는지 그 URL을 알아야겠죠. 그 URL을 IPS에서 차단을 해줘야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고 있는 애들이 C2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을 겁니다. 지령을 받아서 데이터를 먼저 유출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또는 파괴를 하겠죠. 그러면 놓치고 있는 애들이 마지막에 C2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받는 걸 무력화한다면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죠. C2 서버의 IP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위협 인텔리전스죠. 실제 다른 공격들, 아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잠깐 말씀드렸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의 공격자 그룹이었죠. 다크사이드가 있고요. 역시 맨 처음에는 피싱이랑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고요. 가벼운 툴, PC 헌터들을 이용해서 탐지 회피를 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평 전파하고 마지막에 악성 코드가 배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참 지정학적으로 끼어 있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I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격자 그룹을 계속 보여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한민족, 블루노르프, 라자루스, 킴스키,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바로 우리 위에 있죠. APT-10을 비롯한 가장 많은 공격을 하고 고도의 공격 기법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도 위에 있죠.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방 3개 그룹부터 위협이 가장 크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카스퍼스키입니다.
자, 조직에 있어서 SSO, SOC 팀 이런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심이죠. 심의 역할이 뭐죠? 각 보안 장비로부터 로그를 받습니다. 이벤트를 받아서 상관 분석을 하는 게 하나의 주된 업무이고 또 하나는 얼러트를 띄우는 거죠. 예를 들어 방화벽에 이벤트를 받았는데 씬 어택만, 씬 패킷만 하나 들어왔대요. 그 자체는 얼러트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씬 패킷만 들어온 게 초당 30개야. 이것이 1분간 지속됐어. 그러면은 씬은 DDoS 공격이 시작됐어라고 얼러트를 주겠죠. 그런데 이벤트가 들어와야지만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이벤트가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다 얼라우된 로그만 방화벽과 IPS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탐지할 게 없죠. 얼러트를 띄울 게 없죠. 얼라우된 로그, 허용된 로그, 방화벽이 IPS가 허용한 로그 안에서 위협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 내부에 깔려있는 악성 스크립트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C2 서버에 접속해서 그 다음 스크립트를 다운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거대한 그 보안 관제 업체에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가 결합되고 나서 얼라우된 로그 속에서 일주일 만에 2,000개의 CNC 서버 접속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실제 공격으로 진화될, 현실화될 수 있는 위협들을 사전에 탐지한 거죠. 피곤해서 버벅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여기에 NGFW, NGIPS 각종 보안 장비들이 진화하면서 로그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안 인력들은 실제 그 로그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데 뺏기는 시간보다 로그, 어떤 로그가 의미 있는 로그고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에서도 반가량의 로그는 검토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즘 말이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는 게 XDR이죠. XDR이 답이 될 수 있을까? XDR이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에서 답을 가질 수 있을까? 네, XDR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오픈 XDR. 대부분의 XDR이 오픈 XDR이죠. 특히 이제 국내 SIEM 회사들, SIEM에서 출발했다가 NDR 기능 하나 추가하면서 XDR이야. 그런데 EDR 안 갖고 있죠. XDR이 되려면 필수 4가지 요소가 있죠. EDR, NDR, SIEM, 위협 인텔리전스. 그런데 EDR 안 갖고 있죠. 위협 인텔리전스 안 갖고 있죠. 그런 다른 업체들과 다른 솔루션과 협업을 해서 동작하는 게 오픈 XDR입니다. 장점도 있죠. 조직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만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통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이티브 XDR 같은 경우는 단일 벤더로 모든 XDR 컴포넌트가 구축되는 거죠. 장점은 시스템 통합이 완벽하고 유연하죠. 결합성이 높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런 네이티브 XDR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회사는 카스퍼스키와 어떤 또 다른 외국 회사, 두 회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DR이 답이 될 것인가요? XDR만으로는 답이 안 됩니다. XDR에서 탐지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EDR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됐어요. 그럼 EDR이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어디서 압축이 풀렸는지, 그리고 얘가 어느 URL에서 다운받아졌는지, 이 압축 파일을 저 URL에서 다운받게 만든 상위 프로세스는 누군지 이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걸 갖고 XDR을 이용해서 다 막을 수는 있겠죠. URL 막을 수 있겠고요. 상위 스크립트들 조직 전체 내에서 스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의 줄기만 있는 거죠. 친구들이 없죠. 친구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보충해줘야지만 XDR이 진짜 의미를 갖고 XDR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인 거죠. 많은 회사들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뭐 키사라든가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그런데 그건 위협 인텔리전스가 아닙니다. 그건 인포메이션인 거죠.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9분 남았기 때문에요. 데이비드 비앙코의 고통의 피라미드는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협 인텔리전스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위협 인텔리전스도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IOC와 컨텍스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 여태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이죠. 그 외에 브랜드 프로텍션, 어택 서피스 모니터링, 테이크다운,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상당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영역을 유일하게 잘하는 회사는 카스퍼스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장님께서 소심한 반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회사 자랑을 하네요. 자, 본넷 CNC에 대한 그 위협 인텔리전스 IOC. 자, 저 위에 본넷컬닷컴이라고 있죠. 그러면 저 IOC의 저 URL에 접속하는 악성 코드들은 누구야? 그 정보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얘를 그 악성 코드들이 어디서 배포되는지 그 배포하는 URL이 나오죠.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접속해서 CNC 서버로부터 지령을 받는데 그 IP는 무엇인지, IPD의 쉼표라고 돼 있죠. 실제는 IP가 여러 개 나오고요. 해시값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URL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보가 XDR과 SIEM과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파일 해시값들을 보더라도 MD5, SHA1, SH256, 그리고 언제 처음 발견된지, 마지막으로 관찰된 게 언젠지, 유행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 파일 타입은 DLL이고 쟤네들이 사용하는 주로 어떤 파일 네임을 사용하는지, 파일 사이즈, 그리고 접속하는 IP, 마지막으로 배포하고 있는 URL, 이 정보들이 SIEM과 XDR과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 인텔리전스가 XDR, SIEM과 통합돼서 각종 보안 장비로부터 온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얼라우된 로그에서도 위협을 탐지해서 실제 공격으로 진화되기 전에 조직 내에 있는 보안 장비들을 자동화해서 플레이북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위협 인텔리전스와 XDR의 결합입니다. 이 옆에 CTI 플랫폼이 있죠. CTI 플랫폼은 다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협 인텔리전스를 SIEM과 XDR과 통합하는 데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범용적인 SIEM이나 XDR, SOA에 대해서는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들이 앱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IOC만 줍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IOC와 매핑됐을 때 그분들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즉 본넷 CNC URL만 줬는데 그게 매핑이 되면 그 다음에 매번 접속해서 배포하고 있는 파일 해시 값들, 이 해시가 접속한 다운받아지는 URL, 마지막으로 지령을 받는 CNC 서버의 IP, 그것을 받아와서 플레이북을 끄게 되는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쇄망에서 동작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벤더들을 위해서는 앱을 제공해주지만 국내 SIEM이나 XDR을 위해서 앱을 만들어주지 않죠. 조직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위해서 앱을 만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내부의 이벤트가 그들의 클라우드에 전송되는 것은 유쾌한 일도 아니지만 컴플라이언스에 위배가 됩니다. 카스퍼스키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지 않고요. IOC와 컨텍스트를 모두 모아서 단방향으로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거죠. CTI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더욱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한 회사의 IOC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IOC들을 다 통합해서 폐쇄망에 온프레미스에 놓고 SIEM과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SIEM이 컴퓨팅 파워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컴퓨팅 파워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IOC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매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들을 그 수백만 개의 IOC랑 매핑해라 라는 건 SIEM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CTI 플랫폼에다가 SIEM이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모두 전송을 하고 CTI 플랫폼이 갖고 있는 IOC들,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 IOC까지 매핑을 시켜서 탐지가 됐을 때 SIEM에게 IOC와 컨텍스트만 돌려주면 SIEM은 대시보드에 띄우기만 하면 되죠.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도 샌드박스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문제가 있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거 악성이네. 그 다음은 걔는 지우면 돼요. 근데 얘를 다운받게 만든 상위 프로세스는 누구지? 얘가 어디서 압축이 풀렸지? 얘의 친구들은 누구지? 이 정보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만든 거야? 알 수가 없죠. 그걸 알아야 마이터텍도 적용하고 TTPS도 적용을 하겠죠. 카스퍼스키는 예전부터 10년 이상 전에 그 워너크라이 사건 때부터 뭐 지금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매일 하루에 48만 개의 악성 코드를 매일 탐지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을 분석해서 걔네들의 DNA를 게놈 지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돌릴 때 하나의 파일에서 16바이트 유전체 8,000개를 추출해요. 그래서 저희 게놈 지도랑 매핑을 시켜요. 그러면 어느 공격 그룹이 만들어졌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공격 그룹이 만들어졌다가 나오면 TTPS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의 정보까지 쫙 주게 돼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단지 샌드박스 돌려서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TTPS와 걔의 친구들과 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러면 성차별이 되네요. 어머니와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그냥 부모님이라고 하죠. 부모, 조부모 이 정보까지 다 제공해 드립니다. 네, 시간 내에 됐고요. 3분 남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지사장님께 이를지도 모르니까 회사 소개를 3분 동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8년 됐고요. 우리 직원은 5,000명이 좀 넘고요.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 42억만 명을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가 머리어 탐지 잘하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매년 최대 테스트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최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95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91회 1위를 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가 왜 좋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4억 2천만 명이 저희 고객이신데 그중에 1억 2천만 명이 데이터 공유를 동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탐지되면 실시간으로 저에게 정보가 옵니다. 그런데 엔드포인트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공격자가 대부분의 트래픽은 암호화돼 있죠. 이제 TLS로 다 암호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풀리는 것이 엔드포인트죠. 그리고 거기서 압축 파일이 풀리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런 프로세스들의 히스토리가 그려져요. 저희는 그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죠. 물론 데이터는 스위스 취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강력하죠. 개인정보 다 제거하고 URL은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받고 매년 2개의 독립된 제3의 감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감사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저기에 다 투명성 센터가 있어요. 저기에 가시면 저희의 그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코드를 직접 리뷰하실 수 있어요. 보안 벤더 중에 코드를 오픈하는 곳은 카스퍼스키밖에 없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가서 다 리뷰를 하셨습니다. 인터폴, 유로폴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인터폴하고 그 영국의 수사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세렝게티 작전을 했죠. 그래서 100몇 명을 검거를 하고 그리고 돈도 조 단위로 이제 돌려받았는데요. 저희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가 뒤에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